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 이론 강의 6편입니다. 6편 그 부동산 금융론은 단원의 구성이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동산 금융에서는 부동산 금융의 종류, 주택금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금융에서 이 고정금리 대출, 상환 방식 이런 것 등이 중요하고요. 부동산 증권론에서는 이제 이것은 자본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부동산 유동화제도 1절에서는 이건 MBS 제도,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제도이고요. 2절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는 거죠. 이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7강 이번 시간에서는 1절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혹은 개발금융과 주택금융이라는 주제, 두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금의 융통이고 영어로 파이낸싱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들에 관한 것이 금융이죠. 그래서 경제 주체를 보게 되면 가계와 기업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죠. 기업은 자금의 수요 집단이고 자금을 수요하는 집단이고 가계는 자금을 공급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단순화 시켜보면 자금을 수요하니까 돈을 빌려야 되니까 적자지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업은 돈을 빌려주니까 흑자지출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통적인 간접금융에서는 가계가 예금 적금을 은행에 들어요.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은 예금 적금,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예대 마진. 그래서 가령 1.5%를 주고 3%에 빌려준다. 여기서 마진이 생기죠. 간접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측 입장에서는 직접 가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거쳐 중개기관인 은행을 거쳐서 은행 등을 거쳐서 자금을 수요하기 때문에 간접금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1장에서 주로 보실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2장에서는 자본시장 개념이 나와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시장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업이 직접 주식이나 여기 있네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가게가 이걸 사는 거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간접적인 그 중개기관을 끼지 않아요. 직접 조달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그걸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주식은 기업에서 주식을 사는 이유는 배당을 받고 가게에서 배당을 받거나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고 채권은 이자가 생기거나 여기서도 매매를 통해서 유통시장에서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게 부동산 관련해서는 2장에서 리츠 얘는 자산유동화증권 이런 것 등이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큰 틀은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부동산 금융 중에 1절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큰 두 개의 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지분금융으로 묶인 것은 부채금융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나누어 살펴볼 거고 자, 또 하나는 방법이 개발 목적의 금융이냐 대규모 자금이죠. 소비금융 예를 들면 주택금융이 대부분이래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한 소매금융이라고도 하고 적은 규모의 대출 방식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지분금융의 의미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처럼 쓴다 이거예요. 종류는 신디케이트, 리츠, 조인트 벤처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거고 부채금융은
이번엔 채권을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의미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이건 타인 자본이에요. 이거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얘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종류는 저당금융, 신탁금융 등이 있다. 그리고 개발금융에서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혹은 빌딩 등을 매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개발금융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신디케이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 등이 있다. 소비금융은 부동산을 소비하기 위한 소매금융이다. 그래서 이것은 2장에서 1장 다음 절에 다다음 절에서 3절인가요? 하여튼 주택금융이라는 절에서 고정금리형, 변동금리형, 담보대출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나눠보는데 정의 자체는 이래요. 그러면 주식 발행, 채권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개념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해 봅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인데 주식은 자본 조달의 형태가 출자다 이렇게 출자 증권이다. 이거는 한문으로 딱 해보면 출자 해보고 자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돈을 낸다. 자본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주식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부는 아시다시피 빌려줬다 이겁니다. 내가 돈을 댄 게 아니라 빌려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기 자본이에요. 회계상 자본금이다, 자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얘는 타인 자본이에요. 부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주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경영권이 있죠. 경영권 참여에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채권을 산 사람은 채권자가 돼서 이것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이자를 받거나 하는 거죠. 자, 소유자의 권리는 주주는 배당,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권리는 이건 이익이 안 나면 못 받아요.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익이 날 때만 배당을 받는 거고 채권은 반드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상환하지 않는 거죠. 자금. 그러나 이거는 만기에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경영권 참여가 주주는 가능하지만 채권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채금융이라 일컫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채권이고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금융의 사례에서는 신디케이트,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가 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잠시 후에 보실 거예요. 이거는 지분 투자자를 다수 모집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2장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펀딩을 한다.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지분금융이고 조인트 벤처는 이거는 부동산 벤처 사업에 공동사업을 한다 이거죠.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 등이 돈을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 참여까지 한다. 지분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의 성과를 얻어가겠다 이거죠. 이럴 때 조인트 벤처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이지만 부채금융은 이제 남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금융입니다. 저당금융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갑니다. 차입자죠.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여기서는 자금을 대출해준다. 그래서 저당금융은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가는 거고요.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신탁증서금융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중간에 한 번 더 낍니다. 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증서를 주고 그러면 이 신탁증서를 가지고 질권을 설정해서 대출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당금융과 달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요. 부동산에 신탁증서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는 대출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보시겠지만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채권 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신탁증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시기로 하죠. 자, 담보신탁과 저당제도는 이거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저당제도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신규 임대차, 돈 빌려줬는데 임대차가 다시 들어오면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할 텐데 이거는 배제할 수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A라는 신탁회사에 질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넘겼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신탁 증서를 받고 그 증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자, 임차인이 와가지고 띄워보니까 아이고 이거 당신 거 갑이 아니라 부동산 A 신탁회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누가 임대차 들어갑니까? 그래서 후순위 권리 설정을 배제할 수가 있지만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차입자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이런 게 담보신탁이. 우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회사 같은 경우에 이게 개인이 갑이 아니라 이제 회사가 되겠죠. 회사가 돼서 망했어요. 망해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채권 회수 못해요. 우선 채권이 있기 때문에. 가령 임금 채권 이런 거. 그럼 임금 먼저 주고 나머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리하죠. 굉장히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신탁 등기가 이미 등기를 했으면 이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우선 채권, 임금 채권 같은 게 발생할 수 없어요. 이거 갑회사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탁회사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팔아버려요. 직접 공매합니다. 신탁회사가. 그러나 여기서는 법원 경매를 해야 됩니다. 채무분리행 시. 그래서 얘는 공매니까 단기고 얘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간편하고 얘는 복잡하고 소요비용도 적은데 얘는 많아요. 팔리는 것도 고가로 팔 수 있지만 얘는 경매 여러 번 해야 되고 저가로 팔립니다. 물상대위권에서도 민법에서 배우세요. 사전압류가 얘는 불필요하지만 이건 사전압류를 해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채권 회수에 굉장히 저당제도가 불리하죠. 담보신탁보다는. 재산보존 처분 대상도 안 돼요. 재산보존 처분 대상이라는 것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가 모두 동결됩니다. 부동산 이런 거 뭐 다 동결돼요. 은행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재산보존 처분을 내리니까. 이거 손대지 마세요 하는 처분을 내려요. 기업 회생, 부도 나가지고 법정관리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담보신탁은 이 회사 게 아니라 여기 신탁회사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재산보존 처분 대상이 아니라서 팔아서 회수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의 소요 비용이 적고 얘는 많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 제도보다는 담보신탁 제도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채권 회수에. 자,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사이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자닌이라는 뜻은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가 2층 올라가면 2층입니다. 1층과 2층 복도 사이에 어떤 공간을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1층은 채권이고 2층은 주식이라면 이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혼합했다 해서 이걸 이제 메자닌이라고 한대요. 이탈리아어로는. 그래서 메자닌 금융이다. 즉 주식과 채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 방법이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달리해 보면 채권 금융과 채권의 속성과 주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고 얘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라면 이러한 메자닌 금융은 둘의 속성을 혼합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속성을 모두 가진 주식 연계형 채권이다.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죠? 전환사채 이런 것도 어려울 거예요. 자, 일정 전환 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은 가령 A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에 전환 가격이 있고 전환 가격 10,000원이다. 그리고 전환 기간이 가령 2016년 3월부터 2020년 뭐 1월 사이에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컨버터블 본드 해가지고 전환사채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채권, 속성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를 주겠죠. 그래서 표면금리가 3%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채권 만기 동안 3%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A 회사의 주가가 지금 8,000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잘 되면 이 기간 안에 말이죠. 이 회사의 주가가 1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00원보다 넘어가면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자는 좀 낮지만 이러한 수익의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이다. 5,000원 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건 더 어렵죠. 본드 위드 워런트 해가지고 채권은 채권인데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권리냐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500억 원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 옛날이니까 이자율이 높죠. 5.9%고 행사 가격이 1,330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16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가 행사 기간이다 그랬어요. 행사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300. 내가 1억 33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주죠, 만주. 만주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액면가 1,330원에 이제 주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3월 이게 3월 20일자 주가는 가령 15,000원이거든요. 2016년 3월 20일이면 전환 기간이죠. 5,000원 남은 거예요. 그냥 5,000원 남은 거예요. 5,000원. 수익이 꽤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지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메자닌 금융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환사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만 신주 인수권부는 여기서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주식 이거 전환 신주 인수권부 BW 셀트리온 제약의 BW를 사면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으로 신주로 발행해 달라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거라면 교환사채는 셀트리온 교환사채를 샀다면 이 셀트리온 주식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이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들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교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유사하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반면 아까 셀트리온 제약이지만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 가령 현대차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그걸로 교환해 달라고 하는 권리 뭐 이런 것 등이 있다 이런 거죠. 속성은 채권인데 주식을 인수하거나 교환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권리를 가진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었다. 자, 문제를 보죠.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 증자. 이건 증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거니까 지분금융이고요. 신디케이트는 잠시 후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고, 채권은 이건 아니죠. MBB는 이제 2장에서 배우시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채권은 지분금융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고요. 리츠는 이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펀딩하는 거고, 이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도 여러분 리츠하고 유사한 것이 있다. 2장에서 좀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채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22에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고
자산유동화증권도 2장에서 배우시겠지만 이건 이자를 주는 채권이에요. 상환사채, 이거 채권이죠. 주택상환사채. 니은디 이것입니다.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디그만 부채금융이다. 자, 그리고 24회에는 느닷없이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메자닌 금융이다. 신주인수권 사채 금방 보셨죠? 주식과 채권의 속성을 결합하고 있다. 이거 자산유동화증권은 채권금융, 부채금융,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거는 두 가지가 섞인 메자닌 금융이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개발금융과 주택금융, 혹은 주택 소비금융 이렇게 했죠. 이제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인 주택금융의 내용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신디케이트란 소액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하는 지분형 집적 투자 방식이다. 말은 어렵지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자 조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 조합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으는데 지분 투자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500억을 모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그죠? 부동산을 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뭐 매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분형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투자자 30인 내에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 투자자들은 이거 개발해서 돈 대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업의 성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신디케이트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개발업자, 디벨로퍼들, 개발업자가 이거 선수잖아요. 부동산 개발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 자금을 모아가지고 투자 그룹이다, 투자 조합이다 이렇게. 이것은 부동산의 취득, 개발, 운영,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한다.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합자회사 형태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합자회사. 뭐 그냥 참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 자본이 필요할 때 이거 하다가 돈이 딸려요. 처음부터 결성한 게 아니라 그때 모집을 해도 돼요. 그래서 개발 시점일 수도 있고 건설 기간 중일 수도 있고 완성돼서 임대하는 후에도 마케팅을 위해서 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들어두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양도성 이게 이제 뭐 상장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투자해서 돈이 필요한데 양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세액공제가 되니까 뭐 여기만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리츠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디케이트의 구체적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다. 지분형 금융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건 자주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 신디케이터와 달리.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금융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 장부 바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재무생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위험이 분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나 금융 비용은 좀 높다. 금리도 높고 각종 수수료 부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로 돈을 빌린다. 파이낸싱 이 뜻입니다. 이거는 이 프로젝트라는 말은 사업의 프로젝트, 사업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의역을 한다면 사업성으로 돈을 빌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령 사업주는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가 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 상당히 유망해요. 아파트 지금 미분양 난리가 없어요. 땅 사야죠. 공사비 대야죠. 하니까 돈이 엄청 필요해. 은행을 달려갔습니다. 은행 달려가서 돈 빌려주세요 했더니 가만 보니까 이 시행사들은 좀 작잖아요. 뭘 믿고 빌려줘?
아, 못 빌려주겠어요, 당신. 담보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이 아파트 여기도 개발할 건데 이거 끝내줍니다. 이거 한번 하면 대박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사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게. 너한테 빌려주는 건 아니야. 네가 별도의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 자회사 이런 것 등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면 여기에 돈을 빌려줄게. 그러면 네가 파산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발 사업은 계속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흐름이에요. 사업성은 있는데 담보력이 없어서 돈을 못 빌린다?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아파트 개발 사업의 경우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분양대금이 청약자로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고 도로를 공사한다라고 하면 통행료가 들어올 거고 이런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기로 하죠. 설명드린 내용을. 사업주 혹은 시행사라고 하는 개발업자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갔더니 안 빌려줘. 알았어요. 그럼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명목상 사업주체가 되는 거고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해주고 감독을 합니다. 감독은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에 주로 맡겨서 감독을 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돈이 가죠? 예, 여기서 이제 명목상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명목상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주는 실제 이렇게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 인허가 받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공사에게 관리도 맡기고 공사대금 주고 공사를 진행해서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을 요구한다. 시공사에게 너네들 여기에 얘기하는 거죠. 시공사 지급 보증 받아와. 니네들이 못 갚으면 여기서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을 서주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공사는 지급 보증 수수료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약간 위험하지만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각서를 쓴다든지 이런 거 여기 망해도 각서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둡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면 수요자인 청약자들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대금을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회사, 은행 등은 있잖아요. 이게 돈을 빌려주고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요게 현금 흐름이죠. 예, 분양대금이 현금 흐름이에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얘들 맘대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에스크로 계정, 위탁 계좌를 통해서 이걸 통제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주로 맡겨서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위탁 계좌를 관리해서 대금이 들어오면 공사에 먼저 빼주고 남는 게 있으면 이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운영을 통제하는 거죠. 감독하고 관리 감독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주로 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보셨던 그 용어들,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비소구금융이다라고 하면 이 소구는 소송을 구한다. 근데 여기 아닐 비자가 들어가니까 소송을 구할 수 없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어떤 소송이냐면 자, 여기는 분리 독립됐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여기에다가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이 프로젝트 내에서 자산에서 여기서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상환 청구 조건을 두는 겁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보증. 저도 맨날 연대보증서요. 돈 빌리면 쓴다든지. 연대보증이 없어졌는데 이런 기업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을 담보로 한다든지 이게 뭐 사업주가 회사니까 이걸 담보로 한다든지 일부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다. 이것을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부의 금융효과인데 이 부의 금융효과란
장부 바깥에 이런 뜻이니까 이것은 장부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이제 보면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거 투자론에서 배웠지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이면 돈 안 빌려줘요. 부채 비율을 많이 보죠. 근데 여기서는 가령 500억을 빌렸는데 이게 부채로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주하고 관계 없잖아요. 프로젝트 회사에서 빌린 거지 사업주가 연결재무제표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주가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상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공사도 지급보증 책임준공을 서주죠. 사업주는 당연히 리스크를 지는 거고, 가령 토지 및 재료 공급자, 관련 정부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가령 여기 여러 가지 보증 제도도 있잖아요. 주택도시공사라는 게 작년에 신설돼 가지고 뭐 이런 데서 보증을 막 서주고 그러면 그 보증기관은 여기 보증 서주게 되면은 날리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그러니까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에 있다. 여기도 좀 리스크가 있죠. 회사들. PF 때문에 저축은행들 많이 망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망했는데 시공사도 망해버려요. 그럼 이건 명목상인데 뭐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담보가 있는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담보가 있을 때는 싼데 그게 없을 때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 업무 절차도 지금 복잡하겠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 금리도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빌리는 기업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걸 구분해 보죠. 자, 차주, 돈을 빌리는 주체는 프로젝트 회사였죠. 그러나 모기업 또는 프로젝트 회사, 기업금융에서는 담보는 프로젝트 내에서 현금 흐름,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아파트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 및 그 자산, 아파트 뭐 땅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면 여기는 사업주 전체 자산 및 신용, 대표이사 연대보증 쓴다니까요. 그래서 담보로 한다. 상환지원은 프로젝트 내의 현금 흐름, 분양 대금 이렇게 되겠지만 사업주의 전체 재원이 기업금융에서는 상환지원이고, 자금관리는 대주단, 부동산 신탁회사, 이 대주단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금융이 대규모 사업에 많이 활용되니까 빌려주는 사람의 단체, 대주단, 은행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10개가 들어간다든지 위탁계좌에 의한 관리. 차주가 임의로 기업금융 받으면 빌린 사람 맘대로 쓰면 돼요. 통제 안 받아요. 소구권 행사는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비소구금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혹은 제한적 소구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는 행사가 가능하죠. 일반 기업금융에서는.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부채로 잡히는 거죠.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차입에 제약이 생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신, 빌려주는 거 관리는 부의금융, 장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는 장부에 나타난다. 사업 분야는 자원개발, SOC, 민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여기서는 일반 사업 부분에서 일어난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기로 하죠. 15회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좀 치사하게 냈어요. 문제의 설명이 금융기관이에요. 주어가.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데 1번을 보면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수용 능력이 제고되는 것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죠. 그래서 사업주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2번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 금리, 수수료 등이 높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렇다면 금리 수수료 높으면 금융기관은 좋은 거죠. 반대로 성공한다면. 자, 다양한 보증 제공하고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위험 분산이 된다 그랬어요. 사업성 검토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어려운 문제인데, 단어인데, 은행 입장에서 A라는 사업주가 있는데
이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이 사업주 전체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4편에서 정부의 비대칭성 배우셨죠? 정부의 비대칭성 배우셨잖아요. 시장이 실패해서 사업주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데 은행은 잘 몰라요. 그러면 은행이 잘못 빌려줘서 얘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먹고 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업주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프로젝트 금융은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요 사업성만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 사업주의 파산이 분리됐잖아요. 현금 흐름에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한 내용이다. 자,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토지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주에게 뭐 프로젝트 회사든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 땅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 선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선분양. 미리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권리.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할 때 설정할 수 없다 나왔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은 바로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겨버리죠. 저당권이 아니에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그렇죠? 이 부동산 신탁회사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이 권리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신탁증서 질권을 설정하겠죠. 그러니까 권리 하자가 없는 거예요. 선분양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것이 담보신탁이다. 관리신탁은 부동산 신탁 중에 7편에서 좀 보겠지만 부동산을 맡기는 겁니다. 관리해달라고. 불특정 금전신탁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알아서 니네들이 특정하진 않겠지만 어떤 자산을 운영해라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알아서 운영해줘. 특정 금전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산을 지정해줘요. 그 주식이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해달라라고 맡기는 거고 대리사무 업무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대리사무 해준다 그랬죠. 위탁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개발사업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현금 흐름을 시행사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관리감독하는 거죠. 자, 20회입니다.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금방 보셨죠? 개발사업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탁계좌, 에스크로 계정 운영하고 자금 지출에 이제 이 계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가면 망하는 거예요. 공사 중단됩니다. 공사비 먼저 나가야죠. 남는 게 있으면 시행사 줘야죠. 자, 시행사, 시공사 부도 사유 발생할 경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권, 시공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는다든지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보셨죠? 채무를 인수, 지급보증이죠. 이거 지급보증. 그리고 담보신탁한다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18회 문제, 바로 전 문제에서 보신 거예요. 자, 25회입니다. PF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와요. 위탁관리계좌, 시공사의 책임준공,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시행사 시공사의 추가 출자 요구 여기까지 왔는데 시행사 개발이익을 선지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절 주택금융 중에 주택금융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주택금융 중에 고정금리 저당대출 중에 금리 결정 요인, 상환 방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환 방식이 변동금리에서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고정금리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